아까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원장님과 이제 잠깐 환담을 했는데 이 모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중단되셨다가 6월에 다시 재개되신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개된 그 첫 달 되게 소중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뭐 좀 거리 자리도 좀 널찍널찍 앉으시고 또 불편하신데 마스크도 쓰고 계셔서 오늘 제 주제가 좀 불편함을 가중시켜드리는 주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저는 또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 중앙정부와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사실 제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 예시로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소개 말씀드릴 텐데 시민으로서 또 일반 국민으로서 혹시나 우리 교통 분야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좀 경청하고자 오늘 좀 제가 이 자리에 온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주제를 먼저 좀 영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주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뭐 제목에서도 익히 아셨겠고 지금 준비한 영상에도 이제 보셨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저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가 정책 개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고 우리는 어떠한 지금 상황들에 처해져 있는지 특히나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도로교통 분야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일단 뭐 주목도를 좀 끌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저랑 같이 온 저희 홍보팀에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 확산들이 어떤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를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확산 국면으로 갈지
코로나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가 지금 교통 부분에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각종의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의 영향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떠한 과제들을 조금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재밌으셔야 될 텐데요. 제가 한번 재밌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만 겪고 있는 고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주요 도시들의 데이터들을 보면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겪고 있고, 특히나 이동성의 제약들이 좀 심각하죠. 지금 이거는 그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BBC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인데, 강제적인 그 봉쇄 정책을 취했던 나라가 있고 강제적인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은 나라들의 이동성들이 어떻게 제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이 요 다음 그래프군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들을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어찌됐든 봉쇄 정책이 취한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2020년에 그런 통행의 양들이나 통행의 그런 이동성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첫 발생된 이후에 강제적인 봉쇄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권고 수준의 이동성 제한에 대한 정책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락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 보시는 뭐 파리나 베를린, 뉴욕 같은 데는 이제 이러한 락다운 정책들이 시행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행에서 좀 더 변동폭이 더 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봉쇄 정책은 안 취했습니다. 봉쇄 정책은 안 취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동성의 변동성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취하고 있었던 그런 통행의 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 절반 수준 이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변동성은 그리 크지 않고, 싱가포르, 시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그런 기울기의 변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락다운, 강제적인 이동 제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통행이 굉장히 심대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정책들이 과연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게 과연 최선의 정책의 선택인가라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봤으면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요즘 뭐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에서 이러한 통행들을 이제 리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동성의 것들을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데이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혹시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나의 이러한 이동의 궤적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추적하고 모니터링 했었을 때 나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는가?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애플 지금 저는 이제 삼성 그 갤럭시입니다만 이제 애플 아이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애플에서 이렇게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라는 걸 매번 찍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동성 그래프를 좀 찍어온 건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밑에 노란 선이 도보입니다. 그래서 도보의 양들이 좀 심대하게, 그다음에 위에 빨간 선은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들이 이제 확인이 되셨을 거고요. 기존의 기준은 이제 1월 13일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기준하고 지금까지의 추세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들을 하는 패턴에서 이제 상당히 제약을 받는 패턴으로 이제 변환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결측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데이터가 리포트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발생되는 것들은 아까 프라이버시 문제랑 직결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일정 수준의 아이폰 소지자들의 트래킹을 이제 그 이동성들을 체크를 하는데, 그 데이터의 모수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리포트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책적으로 개인의 그런 익명성들이나 개인의 인권들이 보장되는 형태로 이런 자료들을 리포트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전문가 영역에서의 얘기일 수 있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또 다른 이제 그런 우려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그 대중교통, 도보,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경로 안내들을 받거나 정보들을 서비스하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아이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랬었을 때 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확산 경향이 되고 팬데믹이 들어가면서 이동성들이 뚝 떨어져서 이동성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국의 6월 5일자를 지금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구글에서는 특이하게도 각 그 상업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어떤 특성들, 토지 이용 특성들하고 이동성들이 어떤 연관들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매일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하실 부분, 재미난 부분들은 약국 같은 데나 식료품점은 사실은 그 생계 내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그로서리 샵 같은 데 이제 그 식료품점에는 이제 이동성들이 조금 담보가 되는, 오히려 좀 증가되는 추세들이 나타났고, 코로나19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밀집되고 밀폐되고 밀접한 공간보다는 야외에 개방된 공간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 공원 통행량은 상당히 다른 지역의 통행량보다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직관적으로 느끼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뭐 가족들하고 산책을 오히려 좀 더 한다라든지 천변 쪽으로, 공원 쪽으로 좀 개방된 공간으로 가시는데, 이제 직장들은 아마 이제 이제 이런 초기 단계에서 이제 재택근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이 나왔을 때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이제 뭐 직장을 못 나가시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뭐 등등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의 어떤 변동성들을 체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뭔가 제약을 받고 있구나,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내가 느끼는 직관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직관하고가 좀 유사할 수 있다. 상당 부분 동의를 해주시면 이런 작업들이 허수는 아닐 겁니다.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SK모바일, SK텔레콤의 통신 가입자들이 절대 많으니까요. 시장이 제일 많으니까 뭐 1,500만, 2,000만 정도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청이 이제 SK 데이터랑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작업으로 쭉 찍었습니다. 쭉 이렇게 이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에 어떤 변동성들을 보이는지 이렇게 쭉 SK 모바일 데이터 가지고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었는데, 요 그래프들도 보시면 19년 그래프보다는 20년 그래프가 상당히 지금 하향 추세로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주요 이벤트에 대구에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2월 달에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을 때 그런 이동량의 패턴이 컸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경각심을 갖고 이제 그 이동에 대해서 주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 정책도 나왔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구의 확진자 사례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약간 완만한 안정화 추세로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적응을 하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조금 경각심이 좀 떨어진 것, 느슨해진 것도 아닌가, 뭐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통계청들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뭔가 언론사에 이렇게 제공을 한다거나 국민들께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제 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뭐 친지들을 만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통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한들 뭐 그런 통행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중교통은 굉장히 조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데이터들도 보시면 외국 데이터긴 합니다만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통행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강제화되고 뭔가 규제가 들어가면 대중교통 이용을 상당히 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대중교통은 특히나 고령자들의 유동인구 감소가 조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운송 수입이 안 되니까 운영 적자에 또 시달릴 테고,
운영 적자에 시달리거나 또 소독 같은 걸 통해서 운행 시간 자체도 지금 이제 제약을 받는 상황에 더 경영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개인 승용차를 또 선호하는 경향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를 준공영제 수준으로 굉장히 공공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런 공공대중교통의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할 건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건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 특히나 대중교통은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교통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질문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려운 분야가 이제 항공입니다. 지금 저도 해외 출장 지금 다 취소됐고요. 저 1월 달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코로나 창궐하기 이전이라서 제가 거의 우리 회사에서 마지막 해외 출장자였는데 항공 부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는 그래프들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 항공 노선들이 1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3월 넷째 주는 눈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그런 항공 노선들의 결항들이 많이 발생됐고요. 여기는 영국 히드로 공항입니다. 히드로 공항도 이렇게 많은 그 운행 편수를 보이다가 확 급감을 했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도 보면 2018, 19 최근 3개년보다는 2020년의 항공은 지금 굉장히 급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그런 항공교통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올 여름 휴가 해외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걸로 저희 주변의 동료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항공은 상당 부분 제일 힘든 것 같고 장기화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업무들을 하시거나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비대면 산업들의 가치들이 좀 상승합니다. 슬랙이라는 미국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그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그것들이 3월보다 2월보다 3월에 그 메신저의 그 양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세계 각국에 다. 그다음에 이제 줌이라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쪽에 원격에 계시더라도 회의가 가능한 그런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들의 가치들이 상상되고 집에서 이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 비대면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을 하시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계속 성장세를 하는 거 보면 비대면 활동들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연구원의 이제 빅데이터 팀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이런 비대면 활동들이 조금 이제 4주 뒤에 이제 최초로 좀 심각했던 2월 달부터 이제 3월 달까지 한 4주 뒤에 유동인구 증감 지역들을 봤더니 아까 그 구글의 이동성 리포트처럼 이런 외곽 지역들, 이런 공원이라든지 뭐 대청호 주변, 뭐 수목원 주변 이런 지역적으로 조금 증가되는 패턴들이 있어서 공간적으로 조금 이런 유동인구의 증감이 좀 상이하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런 지역의 어떤 보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들의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의 질을 좀 평가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들이 국소적인 지역별로 좀 패턴들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저희한테 도전인 거죠. 정작 사람 피해서 천변을 이제 산책을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백화점보다 더 사람이 많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요. 코로나가 반드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나쁜 것만은 아닌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기질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미세먼지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좀 공기도 좀 신선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됩니다. 요것만 보시더라도 1월 달에 지금 중국 지역,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서울 지역을 필요해서 이렇게 노랗게 칠한 게 대기 오염이 좀 심각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2월만 되대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아마 중국의 우한 지역이 최초 발원지인 것처럼 그쪽에 산업 활동이 멈추고 인간의 이동 활동이 멈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굉장히 봄에 홍역을 치르는데 상당히 이번 올해는 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뻘갰던 그런 그 오염의 그런 강도에서 조금 코로나가 준 영향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그 인간이 어떤 이동이나 산업 활동을 멈추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언론지상에서 보셨듯이 뭐 베네치아의 그 운하의 그 물 색깔이 좋아지고 막 고기들이 다시 오고 뭐 노루가 뭐 그 도심지로 오고 뭐 이런 자연한테 우리가 그동안 미안했던 것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교훈 아닌가 싶고요.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고도 좀 덜 발생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 케이스에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 비포 오더, 그러니까 이동 제한 명령이라 그러거든요. 캘리포니아주는 주지사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택에만 계셔야 되고 이동 제한을 할 때 허가를 받아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과 후, 그 오더 정책이 나오기 전과 후에 사고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조금 진했던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그 진한 영역들이 조금 옅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런 또 별도의 그런 역설적인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과제들을 좀 준비하고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입니다. 특히나 도로교통 분야에서 이게 지금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 뭐 기존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했던 거고요. 이거 이외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오늘 혹시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좀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보건 환경 위기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로 이제 전파돼서 경제 위기로 이제 가는 것들을 제일 우려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경제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뉴딜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조금 애써 막아보려는 것들을 안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점에 뉴딜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봤었을 때 기존의 연구에서 이런 SOC의 투자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IMF 때 그랬고요. 우리가 뭐 그 금융 위기를 겪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SOC가 내수 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들은 여러 문헌들에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OC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사실 경제 관점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의 두 축이 다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조금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도 제약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공급 체계 내에서도 어떤 글로벌적인 그런 교역들이 통해서 저희가 그런 재화들을 공급받는데 전 세계가 다 락다운 그 이동성 제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자의 흐름들도 원활하지 않는 그런 수요와 공급에 중첩된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SOC 뉴딜이 중요하다. 그럼 왜 도로냐?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이나 다른 택시 같은 이런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들, 철도를 포함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량은 코로나를 맞이해서도 그리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선호 경향들이 있고 자동차 통행에 대한 이동성 제약들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정체가 아직 이제 벌써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승용차를 타던 분들은 더 승용차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타셨던 분들은 조금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그 선호 경향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개인교통 선호 경향들은 당분간 좀 추세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공간, 도로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굉장히 당분간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정책적 아이템들을 말씀드릴 텐데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의미들만 좀 해석을 하시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산단 대개조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산단들의 노후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산단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든지 종사자들을 위한 산단을 개조하는 작업들의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도를 지금 1차 선정 기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그 선정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세종시는 아마 제출 안 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17개 광역시 중에. 근데 아무튼 뭐 세종시 차원에서도 이런 산단 대개조 활동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되 도로는 그러한 산단 대개조 활동에 보면 그 사업에 보면 연계 거점 산단이 있고 연계 산단들이 있고 그 연계 지역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단들의 물류를 위해서 접근 도로라든지 교통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고요. 산단 대개조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해외에 이제 현지 공장들을 하면서 기업의 본사들이나 현지 공장의 생산 체계들을 이제 해외로 넘기면 대표적인 게 중국이나 동남아일 텐데 요번 우한 지역의 중국의 그런 사태들을 통해서 공장들이 이제 셧다운되고 그쪽에 현지 노동자들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이제 기업을 이전했던 정책에서 다시 본국으로 조금 이렇게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을 이제 기업체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쇼어링 기업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할 건가? 그러한 고민들 맥락에서도 산단 대개조 활동은 사업은 굉장히 의미를 갖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로 재생이라는 관점인데요. 기존의 도로들도 이제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에 안 맞는 도로들이 많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경사도 급하고 그런 도로들을 좀 찾아내서 우리가 좀 안전도를 제고하고 기준에 맞는 그런 도로 사업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요즘 도시재생 뭐 이런 게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제가 좀 따서 도로도 좀 재생을 해보자. 도로재생 사업들을 해보자.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종시는 사실은 신도시라서 도시 내 도로의 수준들이 가로의 수준들이 사실은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최근의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방의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아직 열악한 도로 시설 수준을 갖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조금 재정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조금 시설 수준에 안 맞는 도로 구간들을 저희가 좀 골라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으로 도로의 시설 수준을 체킹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정책 지원을 받아서 그런 구간들을 좀 발굴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스마트 기술들을 좀 적용해서 기존의 보도나 안전시설물 등의 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기존의 도로 사업과는 다른 신개념의 그런 도로 재생 사업들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류인데요. 그 전기도로라는 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가면서 지금의 휘발유 차처럼 이제 경유를 이렇게 연소시켜 가지고 동력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받아서 가는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유럽이나 독일, 미국, 스웨덴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옛날에 이제 전철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철 선으로 이제 팬터그래프라 그러는데 이런 팔들이 올라와서 전류를 공급받는 형태인데 트럭들도 이렇게 하는 실증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어떤 충전 전기선을 깔아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거는 이제 차체 밑에서 이렇게 팔이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아예 그런 팬터그래프라는 그런 기계장치가 없어도 무선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CO2 배출이 없는 전기 트럭들을 전용으로 우리가 물류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 전용 물류 도로 뭐 이런 사업들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저희가 여가 활동이나 여행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우리의 여가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가 수요들은 계속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기존의 여가 통행의 패턴하고는
다른 이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 안 가본 곳, 그리고 개발이 안 된 곳, 이런 것들을 조금 소규모로 분산해서 관광 루트를 개발한다라든지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국민들의 이런 여가 활동들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 나가시기에는 아직은 좀 주저주저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개념들이 이제 국립 관광도로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 남도에 이렇게 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연도 연료교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어서 그것들 하나의 관광 벨트로 하는 사업들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것들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세븐바이 나인이라고 이제 국가의 간선도로 체계가 내륙에 7축과 9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국가의 도로망 체계입니다. 국가의 도로망 체계는 이게 91년도니까 한 30년 전에 이렇게 망을 짰습니다. 남북으로 7축, 동서로 9축 이렇게 격자형의 도로망들을 짜놓고 도로공사로 하여금 고속도로를 요 망 계획에 맞추어서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고속도로인데요.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격자로. 그거는 이제 내륙에만 7 곱하기 9의 그런 축들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앞에 그 국립관광도로 개념은 이런 남쪽 지역의 이런 섬들을 이제 해안으로 좀 나가는 축들을 우리가 하나 고민해보자. 그리고 서해안도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축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이제 이렇게 영축이라고 했던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입니다. 지금 도로는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눈으로 보이는 도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집어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접하시는 건 이제 내비게이션이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전자지도로 각종의 서비스들을 받으시는데 그 수준보다 더 진일보된 수준까지 만듭니다. 이를테면 차로 수준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그리고 1차로에 가로등이 몇 개, 뭐 신호등은 어떻게, 뭐 등등의 전자 정밀 지도를 만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디지털 도로를 만드는 거죠. 이것들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국가가 투입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이제 내가 운전을 안 하고도 차선을 막 변경한다라든지 충돌되지 않게끔 차량과 차량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적 개입 없이 이제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간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율주행들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자지도가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밀지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디지털을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IMF 시절에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제 그런 교통 관련 데이터들을 만드는 작업에 이제 근로 일자리들을 창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정밀도로 지도 작업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좀 확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요금소이잖아요. 요금소는 기존에 이제 현금 차로를 이용하실 때는 아줌마랑 안녕하세요. 현금 이렇게 침이 묻어 있을 확률이 좀 있는 현금과 통행권을 주고 잔돈을 거스러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종사자들이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것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최고의 비대면 시설은 뭐냐면 이런 시설입니다. 아예 그냥 통행 그 차로에 고속도로 차로에 이런 영상은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차가 들고 날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톨링인데요. 이런 요금소가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궁극의 비대면한 이제 스마트 톨링입니다. 영상으로만 이제 그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여부를 체크하는. 근데 지금 이제 그와 유사한 게 이런 하이패스죠. 한 차로당 하나씩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하이패스는 2차로 이상, 기존 하이패스의 개별 차로를 이제 몇 개를 합칩니다. 2-3개 차로를 합쳐서 다차로 하이패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측면에서 이런 요금 징수, 요금소의 변화들도 모색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뭐 이런 부스들도
좀 이런 종사자들의 건강들을 고려해서 좀 스마트 부스, 건강 부스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하는 사업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휴게소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드라이브스루 전용 휴게소 뭐 이런 것들도 비대면 확산을 최소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들으시면 좀 이제 또 몇 가지 고민들이 생기시는 거죠. 야,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 같다. 사람이 없고 무인화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 카메라로 내 차량 등록번호를 찍어가지고 뭔가 내가 들고 날고 하는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또 역시나 아까처럼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몇 가지 고민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의 편리함들과 나의 뭐 인권의 보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볼 거냐의 문제는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정은경 본부장이 확진자가 몇 명이고 확진자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30 몇 명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신뢰를 보내시고 그 정보를 되게 유용하게 받아들이셨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러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우려를 주셨지만 그래서 이런 공적 어떤 익명화가 보호되고 어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아주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의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거부만 할 건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저만 해도 버거킹 가서 햄버거 주문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 자판기로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이걸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시키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디지털 약자, 뭐 그런 뭐 분리, 디바이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직 고민은 사항이지 이거에 대한 명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비대면의 그런 그 스마트 톨링, 드라이브스루 휴게소 같은 요금소와 휴게소의 교통 관련 시설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이라는 개념하에서 우리가 한번 재구조화를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역시나 이런 부작용들은 좀 최소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들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들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도가 지금 유효폭이 2m거든요. 근데 지금 세종시는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보도의 폭이 2m, 공교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되는 1m 이상,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유효 보도 폭인데 그렇지 않은 보도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폭 실태조사들을 뭐 외국에도 이렇게 보도폭이 유효 보도폭이 확보 안 되는 가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태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보도의 기준들 그리고 보도 환경의 개선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걷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혼잡인데요. 지하철 타기 되게 주저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자택은 서울에 있어서 지하철을 가끔 이용하는데 밀집도 때문에 지하철을 타기가 좀 주저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의 지하철의 지금 혼잡도의 수준이 150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수송 용량 산정할 때. 그럼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는 1m 거리두기 내지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좀 요원한 수준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 지옥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의 것들은 이제 조금 다 만석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서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출퇴근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혼잡한 뭐 만원 버스, 콩나물 시루 버스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혼잡도에 대한 재해석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비포 코로나 시대의 버스 승객 용량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답니다. 이상적으로 하자 그러면. 외국의 사례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겠어요. 예, 스티커에 좀 떨어져서 계시라. 그래서 이러한 밀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당장에 뭐 저희가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체계 강화에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혼잡 정보를 조금 제공해가지고 통행료를 분산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너무 이제 지하철 여기가 플랫폼인데 지하철 역사 안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대기 공간들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버튼에 손을 대지 말고 팔꿈치로 해라. 뭐 이런 정보들을 주기도 하고, 이제 못 앉는 좌석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바닥에도 이렇게 플랫폼에도 각국들도 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교통 서도 수단이 강화되고, 뭐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 뭐 자전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관심이 되다 보면 이제 기존의 도로 공간에서 자동차의 공간들을 그런 수단들에다가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이런 도로 공간의 재분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화분으로 차도에다 가려가지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존의 차도를 사람이나 자전거 그런 무동력 수단에다가 양보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야 어쩌란 말이냐, 승용차는 더 타고 싶고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도로의 차도는 또 저런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혼잡이 어마어마할 거고 승용차를 결국 못 탈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수평적으로 재배분하거나 재구조하는 게 아니라 수직 공간을 이제 3차원적으로 이용하는 것들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지하도로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저간의 수평적, 수직적 도로 공간의 재분배, 재창초라는 관점에서 지하도로의 기술력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럼 지하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물류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지하도로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택배 차량, 이런 집배송 차량을 좀 무인화해서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마치 지하로 이렇게 흐르듯이 이런 물류단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개념이고요. 204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통, 도시교통 관련된 공무원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각각의 이제 교통량 활동에 대해서 유발 부담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한 30% 정도 지금 기업체에 경감을 해주고는 있는데, 그건 한시적 조치일 뿐이고, 교통량 감축 활동이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선언해 놓고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이런 표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재택근무가 강화되고 뭐 유연근무제가 강화됐을 때 지금 이런 항목들은 적합하고 이 비율들은 좀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할 여지들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정책적 개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제가 아직 입장을 못 정리한 거는 주차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가입니다.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상한제로 주차 규제를 해야 되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제가 세종시에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가 너무 힘듭니다. 주차 상한제,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개발이라는 기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굉장히 규제를 했었는데, 비대면 활동들이 증가되고 개인 승용차를 선호하게 돼 주차장이 이 모자란 이 작금의 사태를 우리가 그러면 그걸 외면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차 상한제가 맞나? 아니면 주차 하한제가 맞나? 이런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냈는데, 아무튼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시죠? 지금 요즘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그냥 일회용 컵에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이런 도로의 재료에 좀 쓸 수 있을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도로라는 것들인데요. 그 플라스틱의 입자, 소자 같은 것들을 도로의 혼합재, 도로 소재의 혼합재로 쓴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만으로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드는 해외 실증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고형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도로를 만들어서 이 밑에는 공동구나 이런 전력선들로 쓰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저쪽 네덜란드 개발회사는 내구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도로공사 전문가랑 얘기해봤더니 중차량들이 많이 가는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이게 좀 깨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침출됐을 때 내지는 비산됐을 때 인체에 또 다른 영향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몇 가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R&D 과제들도 좀 있긴 하지만,
자원의 순환형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기는 배달 음식 많이 안 시켜 먹는 게 좋긴 한데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은 기존의 포장 산업들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양대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소재들이 들어왔을 때 기성 산업과의 조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플라스틱이 그만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이 많이 생산되는지 그 수급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기성 산업과의 조화 문제도 저희가 요번에 우버나 타다 문제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알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작지만 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세종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 입양제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의 일정 수준의 구간을 시민들이나 그 지역의 상인들 내지는 업체들에게 이렇게 입양을 시켜서 그 도로 구간을 좀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물 청소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그랬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인증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자리 측면에서 저거는 조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올 여름에 이제 콘도나 리조트 같이 대규모 사람들이 다중 밀집 시설의 집객 시설보다는 조금 이제 개별 관광 추세가 좀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토 캠핑장을 가신다거나 캠핑카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캠핑카에 대한 구매 수요가 좀 는다거나 그랬었을 때 그러한 소규모의 분산형 레저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할 때 도로 유유부지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캠핑카들도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게 좀 있대요. 이거 지금 현대에서 16년도인가 스타렉스인가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아직은 좀 비싼 4천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보급형으로 좀 현대자동차나 튜닝 산업 쪽에서 좀 저가 보급형 캠핑카들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렇게 큰 캠핑카인데 이렇게 작은 캠핑카랑 이게 분리가 된답니다. 그럼 이런 작은 소형차는 좀 잠깐 일을 보시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구간 이렇게 지나가실 때 라디오가 갑자기 안 들리시거나 잡음이 심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도로 공간의 그런 디지털 환경들도 좀 차제에 좀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좀 고도화해보자. 이런 좀 예산은 얼마 안 드는 작지만 좀 의미 있는 일자리 측면에서의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고민했습니다. 요건 제도적인 부분들인데요. 지금 그럼 이 정책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너 돈 있어? 이런 얘기들 우리 항상 하잖아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들 할 때 지금의 교통에 관련된 시설 투자들은 여러분들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실 때 내는 교통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것들로 대부분 재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통세가 지금은 휘발유나 경유의 내연기관에서만 세원을 뽑는데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는 교통세 부과체계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친환경차가 보급이 확산되고 내연기관의 연비가 개선이 되면 교통세의 세수 수입이 감소될 경향이 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좋은 정책들도 시설 투자를 못하는, 적기에 못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교통세의 그런 세제 개편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좀 건강이라는 이슈 그런 가치들을 좀 투자 평가 체계에서 더 고민을 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최고의 제도적 개선은 개헌이거든요. 헌법에 어떤 가치들을 심는 건데 교통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의 가치들을 좀 헌법이나 어떤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서 좀 우리가 온 국민이 고민하는 바를 좀 가치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제가 쓰기는 많이 썼는데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좀 읽어보시고요. 저는 개념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잖아요.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했던 것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그랬었을 때 이런 코로나 관련된 정보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전용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유통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디어들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재해석해서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공개 등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좋은 사업 봐서는 다
저도 약간은 무책임한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그 정책들의 효과를 보는 계층과 또 피해를 불가피하게 받는 계층들이 생겼을 때 이런 대형 SOC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주요할 걸로 보여서 네가 고민하는 건 알겠는데 좀 뭔가 좀 찬찬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조금 같이 고민을 나누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십니까? 예. 아까 충격이 어떤 영향들을 주고 전 세계가 어떤 변동성들을 겪고 있는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고민할 때 이 충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기 파동으로 그치고 말 건지 아니면 반복된 장기 추세로 볼 건지 라는 건데 지금의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위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좁은 빈도 속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조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상화된 위험들 속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가져갈 건가라고 봤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려는 정책, 완화시키려는 정책보다는 코로나를 그냥 우리의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냥 요건으로 보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제일 기대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입니다. V 그래프, V 쉐입.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 바로 회복되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U자, 스무스하게 회복될 것 같거나 나이키 이렇게 조금 반등했다가 좀 이렇게 가는 거나 이게 2번 출렁출렁, 3번 출렁출렁 할 것 같다는 거나 제일 우려하는 건 이거죠. L.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L 내지는 I. 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려고 지금 최소한 이런 그래프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교통 관련 통계들을 이렇게 매주 단위로 각 산업별로 이런 그래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떨어지는 그래프가 회복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시점에 좀 회복 기세가 보이는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박쥐를 건드려가지고 박쥐가 몸속에 품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됐다. 우리가 환경훼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되면 그 전염병 확산들의 추세들이 굉장히 양의 방향으로 증가된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합니다. 2도, 3도 온도가 상승되면 3%에서 5% 정도 바이러스, 말라리아 같은 게 창궐한다. 그동안 우리가 좀 약간 기후변화에 묻어냈던 거 아니었는지 또 어떤 환경 훼손의 어떤 사회적 책무나 고민들을 좀 덜 했던 건 아닌 건지 이건 코로나 사태 때 어떤 그 코로나의 역설 현상을 보면서도 좀 느끼는 바인데요. 좀 그에 대한 반성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 중에 이거 재밌네,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얘가 자칫 대형 SOC 사업이 환경 훼손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인 거죠. 사실 저도 이 자료를 그 국토부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께 이렇게 발표를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 환경 훼손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도로 인프라 사업들이 환경 훼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구간이나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복원하는 재자연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재자연화라는 용어가 되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 4대강 사업에서 이제 나온 최근의 용어가 4대강을 이제 그 보를 철거하고 하면서 환경 관련한 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재자연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단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깨지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경기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대형 사업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작동의 현실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자세는 진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기후변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부터 기후변화를 좀 재인식하고 좀 우리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는,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 에너지를 기존에 우리가 좀 풍요롭게 썼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에너지 소비 문화를 가져갈 건가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그린 뉴딜, 녹색 경제,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위기나 환경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계 분야, 저 같은 도로교통 분야 말고도 다른 각계 분야에서 이런 유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책연구기관만 하더라도 각 원장님들과 각 기관들이 지금 그린 뉴딜 정책들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들을 만드느라고 지금 거의 초비상입니다. 초비상인데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재난이나 위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이해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해서 재난 자본주의 뭐 이런 비판과 지적들을 하는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게끔 각성하고 경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아까 일자리 문제들도 아까 언급했듯이 그러한 사회적 부작용, 또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조금 뭐 슬로건 같은 얘기이지만 모두를 위한 뉴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라든지 그린 뉴딜의 개념이라든지 건강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예전부터 있던 개념들입니다. 사회, 경제, 어느 한 분야만 잘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사회, 경제, 환경 모든 이슈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건가, 그리고 모두를 위한 뉴딜을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이 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뭐 산에 가서 그냥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리고 좀 그렇게 살아볼까, 뭐 박쥐한테 좀 되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박쥐를 뭐 보지는 못하고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괜히 박쥐한테 미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환경에 관련된 인식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의 그런 간선도로나 이런 쪽을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전국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세종시나 이렇게 도시 차원의 고민들은 또 저희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도시 관련 박사들이 있는데, 세종시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세종시 공무원분들이 어떤 하나로 좀 결집될 수 있는 이런 동기, 용어, 슬로건 이런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지난주에 이제 고민한 거거든요. 네, 요 모임 오기 전에. 건강이라는 개념들을 좀 우리가 기본에 깔고 갔으면 좋겠다. 건강도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건강도시는 사실 새로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04년도에 이제 그 헌장을 만들면서 나왔던 용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 이런 도시만 되면 코로나가 뭐 10마리, 20마리가 다가와도 좀 우리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도시가 기본적인 개념이고 세종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도시의 개발 방향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건강도시라는 화두를 조금 이렇게 다시 캐비넷에서 꺼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적으로 풀기 위해서 기존에 스타디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일선 보건소 직원 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건강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2004년도, 5년도 그때 뭐 그 WHO 인증을 받으려고 담당했던 부서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일선 보건소 직원들 한두 명이 이제 막 고민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나 교통하는 사람들, 또 그런 보건당국, 뭐 환경하시는 부서들 총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이라는 개념들을 좀 도시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시민들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정주 여건들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WHO에서 나온 가이드를 보면 이제 건강 영양 평가 같은 제도들도 있고 예방, 증진 관리, 회복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고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풀 건지, 교통하는 사람들은 또 건강도시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건지, 뭐 거창하게 신비전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좀 시민들의 건강을 좀 생각하자, 도시 환경을. 예, 여기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현업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활동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책들이 있고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있고 각 분야별로 열심히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보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의 그 수혜나 정책의 효과 영향들이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느슨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는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들을 다 감수하고 계시는 거고 보건당국이나 정부의 그런 정보들을 신뢰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 스스로 지금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좀 안타까운 면들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기존에 이제 이 빨대에다 이렇게 후 불어서 음주 단속하는 것들이 비말 때문에 이제 못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음주운전들을 하셨대요. 예, 경찰청 자료에 가면 일평균 한 19년도 한 해 동안 한 350건들 됐는데 2월 달부터는 그게 이제 급격히 줄죠. 한 100여 건 이상이 빠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사망자도 늘고요. 예, 사고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의 이 허술함을 이용해서 음주운전들을 좀 하셨던 게 아닌가. 그게 뭐 명확한 모델로 이렇게 검증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동안 이제 기존에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그 빨대 부는 방식에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유도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S자로 서행 운전을 유도해가지고 음주를 하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지 아니면 제정신의 운전을 하시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좀 비틀비틀 좀 이렇게 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일회용 그 음주 단속기로 체크를 하는. 그리고 지금 택배 차량이 많아지다 보고 그 배달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헬멧을 안 쓰고 이제 막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고개 운전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도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자전거나 그런 오토바이 그 배달 차량들과의 그 충돌 위험들이 있는 그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태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 행위들은 좀 우리가 자제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 시민의식들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이제 막대에다 이런 음주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차내의 음주 농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좀 기술들을 개발했답니다. 이게 갖고 있는 또 맹점 중에 이제 그쪽에 그 차량 내에서 음주가 아닌 다른 알코올 성분들의 농도가 높을 때는 이게 오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개별 검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절대 안 됩니다. 예, 음주운전은. 예. 그래서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 기본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의 한 단면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5월 18일부터는 이제 정상화 됐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도 이제 하고 있고요. 마지막 시민의식, 불편하시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본 수칙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집에서 쉬시고요. 이건 뭐 늘 보시던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그런 수칙으로 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제 자료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좀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었던 발표 주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처럼 코로나의 영향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데이터상에서 확인이 되셨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